예, 안녕하세요. 김보람이 변호사입니다.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 포럼 디지털 플랫폼 구축의 처음과 끝 개인정보에 초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공공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라고 잡았지만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자체를 좀 중심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왜 공공에서 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에서 저에게 공공 서비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해주신 이유가 제가 서울시에게 서울시가 민간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을 좀 먼저 도입을 해가지고 앞으로 민간 협업으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타 공공기관보다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접근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이렇게 이 주제로 좀 얘기를 좀 해주십사 고 말씀을 주셨던 것 같고요. 제가 한 두 가지 이해를 위한 사례를 좀 제시를 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나와 있는 여기 앞에 있는 건 이제 페이스북 사례인데요. 이제 페이스북이 과거에 이 특정한 기능을 켜거나 태그를 할 경우에만 얼굴 인식 기능이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얼굴 인식 기능은 내가 그 기능을 켜지 않아도 디폴트 값으로 제공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태그를 붙이지 않아도 사진 속 친구한테 해당 사진이 공유가 되는 일을 다들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나는 하지 않았는데 친구한테 막 공유됐던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렇게 얼굴 인식 기능에 대해서 페이스북에게 세계 최대의 생체 정보 저장소다라는 이제 오명을 이렇게 받게 되고 또 소송이 이것과 관련돼서 전 세계에서 이제 소송을 지금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작년에 2021년도에 페이스북에서 얼굴 인식 기능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사실 페이스북이 이렇게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자한테 묻지 않고 디폴트로 페이스북에 자신의 친구들이나 또는 광고업자들한테 공유했던 일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가령 페이스북에 있는 클럽에 가입했을 때도 나한테 묻지 않고 그 정보를 자신의 친구라든지 이런 사람들한테 공유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이제 각국의 문화에서 이제 문화에 따라서는 굉장히 금기시되는 성적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 페이스북 클럽에 가입을 하게 되면 디폴트로 내 친구들이 다 알게 되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적 지향을 갖고 있고, 어떤 성적 정체성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굉장히 좀 시끄러운 이슈들이 꽤 많았었습니다. 이는 이제 기본 설정 자체, 디폴트가 어떤 값으로 정해져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은 처음부터 페이스북이 그 디폴트를 개인정보 보호 친화적으로 설정했더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었을 겁니다. 이 아래에 있는 그 유튜브 링크는요. 사실은 이제 한국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제가 사실은 유튜브를 이렇게 돌릴 수 있게 사실은 준비해 왔었는데 그 좀 시간 관계상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석준 사건인데요. 신변 보호 여성의 주소를 넘겨준 사람이 사실은 이제 구청 공무원이었고요. 그 구청 공무원이 빼낸 정보를 헤아려 보니까 약 1천여 건의 정보가 구청 공무원을 통해서 외부로 나갔었습니다. 심지어 구청 공무원은 그런 정보를 목적으로 접근할 그런 권한도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살펴봤더니 구청에서는 이런 어떤 시스템 감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 당시 드러났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런 시스템 설계 자체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목적에 적합한지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이 결국 끔찍한 범죄의 수단으로 드러났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온라인에서 이용자가 직접 해당 시스템에 접근하는 그런 케이스는 아니었지만 시스템 설계 자체의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줬던 것들이었죠. 이런 문제들의 해결에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이 어떻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을 오늘 좀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는 무엇이고, 그리고 왜 오늘날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가 중요해졌는지. 사실 이 원칙이 드러난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에서는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를 위해서 어떤 부분들을 고려하거나 검토해야 하는지 이렇게 좀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이유는 저희가 지금 디지털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인데요. 디지털 시대의 신기술에 대해서 유엔에서 작년에 정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가상적, 물리적, 그러니까 가상적이라고 하면 온라인상의 어떤 것을 얘기하고, 물리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오프라인상, 그리고 생물학적,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의 삶, 이런 것들이 영역 간의 그 경계가 전환되는 그런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데이터로 전환이 되고, 그리고 그런 데이터로 전환된 것이 다시 배포가 되고, 그 배포된 것들이 분석되고 추적되어서 다시 자동화된 의사결정 과정을 거친 뒤 다시 또 데이터된 것들과 결합돼서 다시 데이터로 전환되고, 다시 그것이 데이터로 배포되고, 다시 또 분석 추적돼서 자동화된 의사결정을 거치는 이것들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저희가 디지털 시대에 경험하고 있는 신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이 복합적인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결국에는 이제 여기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일방향이 아니고 계속 돌고 돕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부가가치는 중간에 빠지기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계속 돌고 도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의 사람의 삶과 온라인의 삶이 동기화되는 그런 그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화되고 현실의 삶이 사실은 이 과정 속에서 굉장히 깊은 영향을 맺을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삶은 분리되지 않는다. 과거에는 뭐 이거 가지고 논쟁도 꽤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더 이상 논쟁할 가치가 없는 뭐 사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오프라인에서 분리된 삶을 살려고 노력해도 사실은 온라인에서의 서비스가 어떻게 강요되는지, 온라인에서 우리가 어떤 나쁜 패턴들을 만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삶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이제 저희가 디지털 문제와 관련돼서 개인정보 보호 페어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그 전문가 선생님들도 오늘 많이 참석하셨을 거고요. 근데 좀 이 위협이 이제 간단히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 디지털 시대에. 그래서 뭐 기술들도 너무 많고, 나를 둘러싼 기술들도 너무 많고, 내가 바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더라도 그게 영향을 주는 경우도 너무 많고 그렇다는 거죠. 당장 떠오르는 것만 해도 휴대폰일 겁니다. 휴대폰을 제가 이 탁자에 놓고 있다면 사실은 휴대폰에서 제가 엄청난 공유 활동, 나의 공유를 다 설정을 다 풀지 않아도 사실은 이 휴대폰은 김보람이 변호사가 코엑스에 있다라는 위치 정보를 굉장히 많은 기업들한테 지금 공유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이 엄청난 무슨 기술의 그런 디바이스가 아니고, 사물 인터넷에 대해서도 이제 같은 문제 제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 사물들이 와이파이로 연결되고 온라인으로 연결되고 칩이 붙으면서 바로 개인정보의 위협과 직결되고, 또 사물 인터넷의 경우에는 보안을 그렇게 강화해서 설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트위터에 이제 계정인데, 여기 있는 이 친구가 인터넷 오브 시시라고 인터넷 오브 띵의 패러디 계정인데요. 사물 인터넷을 이제 패러디해서 사물 인터넷이 얼마나 보안에 취약한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웃긴 웃음 자료로, 유머 자료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특별한 이유도 없이 너무나 많은 사물에 도대체 왜 칩을 내장하지? 도대체 왜 블루투스를 연결하고 왜 인터넷을 연결하는 걸까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화장실 휴지가 떨어지면은 그것이 바로바로 트위터에다 올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패러디를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모든 것이 얽혀서 굉장히 쉽게 침해되는 환경 속에서 설계 단계부터 이렇게 불필요한 정보를 외부에 공유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 그것들, 그 다음에 최소 처리 원칙들,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원칙이 필요하다라는 그 필요성의 어떤 사람들의 공감대의 원인이 됐습니다.
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는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등장한 개념이라 나온 지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 디자인이라는 개념이 뭐 도입됐다고 하는데 어떤 책에 따르면 뭐 1960년대부터 뭐 건축에 도입하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요. 누가 먼저 얘기했는지는 좀 썰이 갈리는데 2010년도에 열렸던 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국제 컨퍼런스에서 캐나다의 온타리오 주의 정보 프라이버시 위원회 M 박사님께서 7가지 원칙을 당시 컨퍼런스에서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컨퍼런스 참가자들이 맞다 이렇게 해서 그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이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에 대해서 결의를 했습니다. 이 그림에 대해서 제가 끝에 다 CA라고 돼 있잖아요. 캐나다 온타리아주에서 처음 시작이 됐다는 점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2014년에 그로부터 4년 후에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위원회 국제 컨퍼런스 에서도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에 대한 결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에서도 사물 인터넷과 빅데이터에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가 중요하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이게 사실은 글로벌리 이것은 받아들여야 되는 원칙이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생각이 됐는데 이 당시만 해도 무슨 법리로 정리됐던 것은 아니고 뭐 자율 규제라든지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명심해야 된다든지 이런 맥락으로 사실은 도입이 됐던 거였어요. 근데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시간이 많진 않아서 제가 다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지 좀 고민이 되는데 우선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7가지 원칙을 이렇게 제시를 했는데 여기 동그란 원 안에 있는 하나하나가 다 7가지 원칙의 하나하나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간 민트 색깔 거기에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사후 대응이 아니고 사전 대비를 해야 된다. 뭐 프라이버시 침해는 일어나는 순간 이거는 뭐 방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사후 조치가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전 조치를 잘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개인정보 보호를 공부를 맨 처음 했을 때 저희 선생님께서 저에게 개인정보는 한번 노출되거나 유출되면 끝장난다. 다시 되담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행위를 한 조직은 망하도록 사후 조치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오늘날 개인정보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초창기에 그런 아이디어를 도입하게 되면 남아날 조직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사전적인 예방 대응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은 저희가 이제 공감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왼쪽으로 넘어가시면 이 황토 색깔 같은 게 이제 기본 설정으로서 프라이버시 보호를 해야 된다. 이 앞서 이제 페이스북 사례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해가 가실 겁니다.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냥 개인정보 보호가 되는 상태로 디폴트 값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페이스북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내가 계속 신경 쓰지 않으면은 내 정보가 언제 나갈지 모르는 그런 느낌을 막 계속 받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아래 있는 보라색이 처음부터 끝까지 보안이 이루어져야 되고 전체 개인정보 수명 주기가 존중받아야 된다. 그래서 프라이버시 보호는 처음 수집 단계뿐만 아니라 끝까지 얘가 파괴되는 그 시점까지 보호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원칙이고요. 네 번째는 포괄적 가능성 보장은 그 아래에 있는 하늘색인데요. 프라이버시와 보안은 상호 보완이다. 한쪽이 하나를 배제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로섬이 아니고 포지티브 썸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있는 빨간색이 가시성과 투명성인데요. 당사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섯 번째가 이용자 프라이버시, 이용자 중심적으로 생각해라. 이용자가 아니고 기업 입장에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노란색이 기획 단계에서 프라이버시를 고려해야 된다. 무슨 얘기냐면요. 운영 정책이라든지 서비스 개발할 때 시작부터 프라이버시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 것이지 나중에 개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덧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잘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아예 노출되어 버리면 사실 이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것이거든요. 개인정보 나가면. 그래서 이제 이런 7가지 원칙을 2010년도에 엠 박사가 제안을 하고 당시에 그 회의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동의를 해서 결의가 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2018년부터 시행 중인 EU의 GDPR에서 이것이 지금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조에 보면은 설계 및 기본 설정에 의한 개인정보 보호라는 그런 제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 앞에 있는 요거는 지금 25조의 조항들을 제가 영문으로 정리한 것이고, 그거는 아마 지금 갖고 가신 자료에는 영문으로 되어 있을 거고요. 제가 오늘 오면서 이거를 영문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너무 이해가 어려우실 것 같아서 발표 자료문에 붙어 있지 않는데 제가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로 제가 조금 바꿨습니다. 하나를 더 추가했고요. 이 전문 78조에서 이렇게 특히 보셔야 될 부분을 제가 빨간색으로 좀 표시를 했는데요. 개인정보 보호 최적화 설계 및 기본 설정의 원칙을 충족시키는 내부 정책과 조치를 채택하고 시행해라 라는 것이 이제 전문에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개인정보 처리의 최소화, 그리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적용되는 개인정보의 감형 처리, 개인정보의 기능 및 처리에 관한 투명성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정보 주체가 정보 처리를 모니터링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완을 확립 및 개선해야 되고,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최적화 설계 및 기본 설정의 원칙은 공개 입찰 시에도 고려돼야 된다. 이게 이제 전문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언급되는 원칙들이 막 말은 되게 멋있잖아요. 프라이버시, 뭐 바이, 뭐 디자인, 뭐 이렇게 하면 되게 멋있는데 사실 보니까 별 내용이 없잖아요. 어마무시한 내용은 아니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들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이 지금 원칙이 입법화된 것이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에 사문화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개인정보 원칙 중에 하나가 개인정보 처리의 최소화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대로 지금 개인정보 주체들이 구현을 못 받고 있는 원칙 중에 하나가 투명성입니다. 사실 내 정보 어떻게 쓰는지 알려주세요라고 조직에게 요청을 하면은 조직은 보통은 내 정보를 언제 어떻게 누구한테 넘겼다든지 이런 걸 주는 게 아니고요. 개인정보 정책이라는 폴리시 자체 한 장짜리를 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투명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는 기능적 요소로서 의미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장 기술하고 데이터 처리 기술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이제 기자재 가격이 굉장히 저렴해지고 손쉽게 처리를 하고 있어서 더 이상 데이터를 삭제한다는 것이 필요가 없어진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제 이메일 함에 있는 메일을 삭제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예전에 아주 초창기에 지금 한 메일을 쓰지 않습니다만은 초창기 한 메일인가? 뭐 하여튼 초창기에 썼을 때는 메일함이 가득 차서 메일을 삭제한다든가, 또는 비즈니스용 메일, 뭐 친구와 주고받은 메일, 뭐 아니면 조금 더 친한 친구와 주고받은 메일을 전부 카테고리화 시켜서 관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이메일 함에서 검색하면은 이메일을 바로바로 저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살면서 저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공부한 저조차도 제 삶에서 개인정보 처리 최소화 원칙을 전혀 실천하지 않고 살고 있습니다. 그럴 필요를 못 느끼고 삭제하면 오히려 더 불편한 거죠. 나중에 자료가 없어졌네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기업들의 경우에도 비슷할 것 같아요.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거의 삭제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장도 처리도 너무나 쉽고, 또 AI 시대의 데이터는 또 자산이니까요. 몇 년에 걸쳐서 데이터 자산과 관련된 법률도 상당히 많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기업 쪽에서는 파기 제도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시대 아니냐, 파기 왜 해야 되냐, 뭐 이런 문제 제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과연 최소 처리 원칙이 어떻게 미래에 지금 실천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저도 갖고 있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갖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설계 단계부터 아예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한다면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이 최소 처리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정말
저희가 마지막 붙잡고 갈 수 있는 방향 또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최소 처리 원칙이라든지 투명성 원칙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전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럽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서는 그 전문에서 얘기한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를 보면은 제가 보셔야 되는 거는 좀 굵게 표시하고 줄을 그어놨습니다. 데이터 최소화 등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효율적으로 이행하고 필요한 안전 조치를 개인정보 처리에 통합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설계 자체에서 이런 최소화 원칙이라든지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도입하라는 내용을 이제 넣고 있고요. 두 번째는 특정 처리 목적에 필요한 개인정보만 처리되도록 처리 최소화 원칙이 지금 얘기되고 있고요. 적절한 기술 및 관리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설계 단계에서 기술적 조치를 하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개인정보보호법에 있는 조항들만 봐서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어떻게 적용하라는 건지 애매모호하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제 유럽연합에서 이에 대한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개정된 게 2020년 10월 20일 날 개정이 됐고요.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겠지만은 구현 원칙도 들으시면 아유 또 하나만한 내용 아니냐 다 아는 내용인데 이걸 또 뭘 또 이렇게 가이드라인까지 만들었느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칙들에 대한 요건을 가이드라인에 들어가 보시면은 또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요건들은 이러이러한 경우에 적용한다 뭐 이런 또 좀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원칙들이고 사실은 입법화된 것도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더욱 선례가 쌓일수록 구체화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 원칙을 시간 관계상 좀 간단히 훑어보는 것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9가지인데요. 이제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해서 이제 9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제목만 보셔도 어떤 내용인지 이제 감이 다 잡히실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연결해서 설명을 드리면 첫 번째는 투명성인데 정보 주체가 개인정보를 수집, 사용,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명확하고 개방적으로 알 수 있게 하여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여기에는 뭐가 포함되냐면 자신이 그러한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포함이 돼요. 그래서 내가 내 권리를 갖고 있고 그것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투명성입니다. 가령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이렇게 웹상에 공유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좀 더 개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뭐 대시보드 같은 거를 만들어 준다든지 뭐 아주 특기할 만하게 중요한 사항은 팝업 창으로 좀 설명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적법성은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에 그 처리가 부합돼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에는 조금 어색해요. 적법성이라는 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일반적인 적법 처리 개념이 도입되어 있지 않아요. 좀 이렇게 분산돼 있어요. 그 처리의 어떤 근거가. 근데 유럽의 경우에, EU의 경우에는 일관해서 적법 처리의 원칙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적법성이 이렇게 굉장히 상위 원칙으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걸 조금 풀어서 얘기한다면 적법성 원칙을 우리나라에서 조금 부합되는 원칙으로 좀 설명을 한다면 뭐 동의나 동의 철회를 쉽고 적절하게 잘 설계해라 또는 법률에 근거한 처리의 경우에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처리는 하지 않도록 해라 뭐 이런 것들을 아예 설계 단계에서 도입할 수 있도록 해라라는 원칙으로 변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정성은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차별적이거나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처리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목적 제한성은 특정되고 명시적이고 합법적인 목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해야 되는 원칙입니다. 이게 최근에 제가 요청받은 자문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게 고객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뭐 이거 바꿔주세요 또는 뭐 이렇게 요청할 수 있잖아요. 그때 고객의 성문을 수집하는 거를 강요할 수 있느냐 또는 수집한 다음에 그것을 AI로 돌려서 뭐 이렇게 맞춤형 무슨 서비스로 뭐 발전시킬 수 있느냐 뭐 이런 자문을 받았는데 이게 이제 고객이 원하지 않을 때는 동의를 반드시 안 하도록 해야 된다라고 자문을 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고객과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왜냐하면 보통 이제 전화를 하면 앞에 뭐 이러이러한 사유로 뭐 녹음됩니다 이게 나오잖아요. 그러고 띡 넘어가잖아요. 이때 어느 범위까지 수집하는 거를 강요할 수 있느냐라는 것들이 사실은 이런 그 개인정보 중심 설계 원칙과 연결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최소성은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정확성은 개인정보를 정확하고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제한성은 특정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범위 내에만 보관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회원 자격이 박탈이 되거나 내가 나가버리면 바로바로 자동적으로 모든 정보를 다 삭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바로 스토리지 제한성에 해당되고요. 사실 근데 저희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이 보관 기간과 관련돼서 되게 자동적으로 처리가 안 되는 곳이 아직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은 상당히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서 최소 처리 원칙들이 구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결성과 기밀성은 보안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술적 또는 조직적 조치를 활용해서 침해 사고 예방해야 된다. 그리고 9번째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앞에서 말한 이 모든 원칙들을 준수해야 될 책임이 있고 그것과 관련된 지식과 구현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는 원칙을 책임성 원칙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이제 한국에는 아직 입법화되진 않았거든요. 근데 다만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을 우리나라에서도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도 그 개인정보 보호 원칙이 엄연히 법에 입법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소 침해 원칙이라든지 투명이라든지 최진성의 원칙들이 모두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것이 도입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도입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까? 우선은 이제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에게 열람되지 않는 것을 포함한 기본 설정을 통해서 처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되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 작년에 한번 경험하셨잖아요. 뭐였죠? 무슨 모 회사의 지도 서비스에서 자기가 이제 카테고리로 묶어놨는데 디폴트로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는 형태로 돼 있어서 어떤 사람의 그 성향이 드러난 지도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케이스가 하나 있었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과 직결되는 이슈였고 그때 이제 해당 기업은 이건 개인정보가 아니다 뭐 이런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도입을 한다면 그런 건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기준과 기본 설정 준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야 되고 그럼 그 설계 기준과 기본 설정 준수 기준의 마련은 무엇을 고려해야 되느냐 해서 한 5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용자들의 권리에 미치는 위험성,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을 도입했느냐. 만약에 뭐 침해적 기술을 도입한 게 아니라면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그 다음에 3번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뭐 이런 것들을 또 고려해 볼 수 있고 또 개인정보의 성격, 범위, 맥락, 그 목적들, 뭐 민감 정보냐 또는 뭐 성적 정체성과 관련된 정보냐 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 볼 수 있고 개인을 아우팅할 수 있는 것들은 굉장히 민감하게 접근을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정보 보호 원칙들이 어떻게 설계에 반영될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이런 기준과 준수 기준을 마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공공 서비스는 그 공공기관이 직접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사실은 요 사이에는 민간 사업자 수탁받아 제공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문제는 공공 서비스의 경우에는 필수적이거나 중요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때 이러한 중요한 서비스들에 대해서
이런 개인정보 보호 원칙들이 도입이 안 된다면 사실은 개인정보 침해 우려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 중심 원칙 설계는 공공 입찰이나 위탁 계약 시에 굉장히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돼야 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게 이제 신분증 확인 서비스와 관련된 패스 어플을 많이들 사용하시고 계실 거예요. 저는 안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정 때문이죠. 제가 이걸 안 쓰게 된 이유는 작년 그 정보법학회에서 그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을 전혀 지키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들을 때 제가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 패스 어플이 보면은 제가 사실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게 하나하나 보여줄까 하다가 특정 사업자에 대한 비방 같아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이제 본인 확인 서비스는 허가를 받아서 받는 서비스예요. 사실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을 그냥 이렇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주민등록번호 베이스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본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이용 안 하기가 어려운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 패스 어플은. 그런데 개인정보 수집을 하는 그 어플에 가입했을 때 동의를 하는 그 디자인, 그리고 제3자 제공을 할 수 있는 그 기준들, 이런 것들이 전혀 통제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제공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최초 허가 시에 통제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것이 되지 않아가지고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굉장히 큰 문제였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본인 확인 서비스가 허가 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로부터 허가받은 본인 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여기 다 가입을 해야 돼요. 패스 어플에 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은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패스 어플에서는 본인 확인 서비스만 제공하냐? 그렇지 않거든요. 굉장히 많은 정체불명의 서비스, 정체불명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의존적으로 특정 사업자에게 의존적으로 가는 부분이 첫째가 있고, 두 번째는 최초 가입할 때, 그 몸으로 가입할 때 맥락이나 제한 없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 유도하는 것들이 어떤 이 통사는 그런 다크 패턴을 아예 넣어놨더라고요. 그 동의를 받을 때. 그래서 이제 보면은 사실은 무료 서비스가 아니죠. 왜냐하면 뒤에선 서로 자기들끼리 왔다 갔다 할 테니까요. 거긴 제목이 무료 서비스예요. 무료 서비스인데 읽어보면 제3자 제공이에요. 그렇게 제3자 제공을 유도하거나, 또는 보통은 필수가 하나로 몰아져 있고 선택이 이렇게 따로 몰아져 있잖아요. 근데 패스 어플 가입하려고 보니까 필수 선택, 필수 선택, 필수 선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중간에 무료 서비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되면 굉장히 귀찮잖아요. 사람인지라. 굉장히 또 항목도 많아요. 10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건 정말 귀찮다. 그래서 가입하거나 가입하지 않거나를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허가받은 본인 확인 서비스를 악용해서 소비자들의 신뢰 그리고 모호하게 만드는 거죠. 가입할 때. 그리고 사실 이 통상 우리가 믿는 게 있잖아요. 적어도 이렇게 큰 회사가 설마 이렇게 얍삽한 짓을 할 줄이야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율성에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디자인 설계가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그 공공기관에서 위탁받은 민간 기업들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자사 서비스 가입을 강요하거나 또는 제3자 제공을 강제하거나 강요하거나 다크 패턴으로 헷갈리게 만드는 그런 것들을 못하도록 입찰 조건에 명시하거나 관련된 허가 기준에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불분명하다라는 거죠. 그 작년 정보법학회에서 이거 얘기가 막 나왔을 때 몇몇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패스 어플 그 동의받는 게 너무나 혼란스러워서 나는 가입 안 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셨었습니다. 그래서요 한 2분 남았는데 1분씩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법으로 만들어야 되냐, 기준으로 만들어야 되냐,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서비스를 구현하는 주체들이 이용자 입장에서 의문을 갖고 서비스를 살펴보는 그 시각을 갖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프라이버시 중심 디자인은 어떻게 하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우드로 하초그 선생님이 쓴 책인데요. 여기서 이런 질문들이
드는 거죠. 서비스를 본인이 받으면서 페이스북, 뭐 구글 이런 것으로부터 서비스를 받으면서 감시 기술은 탐지될 수 없도록 디자인되어야 하냐, 또는 개인정보 공유하기 위해서 어떤 기술적 보안 기술을 적용해야 되는가, 또 제3자 제공 뭐 부추기는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무료 서비스라고 앞에 빨간색으로 표시해가지고서는 부추기는 경우 이거 문제가 없느냐, 이것들을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들이 의심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서비스 설계와 디자인에 대한 의심을 갖는 것, 그런 접근을 하는 것이 법과 기준에 앞서서 개인정보 중심 설계를 실제로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개인정보보호법 이제 개정 안에는 이제 자율규제라는 것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또 자율규제 범위 내에서 이런 것들이 실질화되고 공공 서비스를 민간이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기준들을 자율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디지털화되는 시기에 법률을 지키라는 것으로 이 개인정보 보호가 실질화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이런 맥락에서 프라이버시 중심, 개인정보 보호 중심 설계 원칙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